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반기 대비 소방관계 법규 19년도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좀 개정된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개정된 사항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약간 덜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좀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여러분들 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좀 암기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교재로 가서 보시면 기본법하고 시설법이 바뀌었어요. 여기 교재 나오고 나서 기본법, 시설법이 바뀌었는데 기본법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법 가서 보시면 교재에 가서 보시면 자, 2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 별로 바뀐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앞에 있던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다가 시도지사라고 이렇게 묶은 거 그게 뭐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뭐 그 정도 나왔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그죠? 전년도 10월, 12월 31일까지 세부계획 수립해야 될 것 같고 종합계획은 언제죠? 그렇죠. 10월 31일까지죠. 자, 그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선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비상소화장치가 들어왔죠, 그죠? 이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비상소화장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소방용수시설이 있었고요. 소방용수시설이 뭐가 있었죠? 소방용수시설이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이었고 이거와 더불어서 비상소화장치라는 게 들어왔죠, 그죠? 비상소화장치라는 게. 자, 비상소화장치라는 게 들어왔는데 우리 교재를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이 비상소화장치를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령,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는데 시행령이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지고 보니까 이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할 대상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됐나요? 두 군데가 지금 법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화재 경계지구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적혀 있고요. 두 번째,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적혀 있죠. 시도지사 한번 살짝 동그라미 치시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이거 하나죠, 그죠?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대상 지역으로 옳은 것은 해서 화재 경계지구가 아마 정답으로 나오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대상 지역이 어디에 있다? 대통령령에 있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선에서 36페이지 교재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두시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비상소화장치에서 소방용수시설하고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법에서. 이건 교재에 있죠, 그죠? 근데 행정안전부령에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추가가 되었죠. 이렇게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에는 비상소화장치 함, 그리고 소화전, 그 다음에 소방호스, 그 다음에 관창으로 이루어진 게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몇 개가 설치되어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가 설치되었을 때 비상소화장치가 설치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상소화장치, 저수조, 소방호수, 관창 이렇게 했을 때 저수조가 아니라 소화전이다라는 거 한번 좀 확인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부분. 자, 교재에 또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한번 해두시고, 이런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정도 여러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이제 법률에서 들어왔었죠. 우리 교재에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7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적혀 있는데, 그래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할 거냐라고 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를 해라 라고 적었는데, 자, 이 법은 만들어졌고 시행령이 못 따라왔는데 나중에 만들어졌죠, 그죠? 자, 이거는 8월인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6월 달은 아니고 7, 8월쯤에 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대상 어디에 있다? 대통령령에 있다. 한번 확인하시고 그 대상 지역은 두 군데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딱 보니까 숫자가 나와 있죠. 숫자가 아무래도 시험 문제 출제했을 때 가장 키워드로 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파트인데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층수가 뭐 11층도, 30층도 아니라 세대수로 잘랐죠. 몇 세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 100세대 체크하시고 아파트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방차 전용구역에 또 설치해 줄 곳에 기숙사를 잡아놨는데 그냥 기숙사는 아니고 3층 이상의 기숙사라고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뭐 그렇게 그런 건 없겠죠. 숫자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하고 기억하시. 비상소화장치는 아까 어디라고요? 화재 경계지구입니다. 내용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됐죠?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다 김동준 교수님 교재를 기점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죠? 소방 자동차 전용 구역을 할 때 그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기준도 역시 대통령령에서 정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만들어졌죠. 나중에 이제 시행령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 가서 보시면 일단 전용 구역의 노면 표시는 빗금으로 표시하는데 빗금의 두께를 30cm로 하라고 적어놨고 둘 사이의 간격은 50cm로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숫자 한번 확인하시고, 노면의 표시는 황색으로 하고요. 문자는 무슨 색으로? 백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그림 한번 보시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 프린트에 다 나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 그 아파트 100세대 이상이고, 그죠? 기숙사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이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이렇게 표시를 해둘 건데, 이 표시를 할 때 아까 이런 문자는 무슨 색이라고요? 백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빗금 친 이 부분이 무슨 색? 빗금 친 이 부분을 무슨 색? 황색으로 하라고 말을 했고요. 이 하나의 빗금의 두께를 얼마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두께를 30cm로 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빗금과 빗금 사이의 간격을 얼마로 하라고요? 50cm로 하라고 했던데요.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조금 해 두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한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조금 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서 보시면, 자, 요게 원래 법에도 있었는데 시행령이 다 따라온 거죠. 그죠? 가서 보시면 교육평가를 냈는데 그 교육평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어떻게 교육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교육평가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게 했는데 그 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또 어디에서? 대통령령에서 지금 정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방박물관 운영위원회 있죠. 그죠? 소방박물관 운영위원회 내용만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내용만 행정안전부령에 있고 모든 위원회 내용은 다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올려드릴 때 제가 위원회, 관계복귀에서 나오는 위원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올려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위원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고, 자, 이런 대통령령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법에 따라오면서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교육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걸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이런 일을 한답니다. 가볍게 한번 봐두시고, 읽어봐두시고, 시험 문제 포인트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한데, 읽어는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뒷부분은 좀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어떻게? 평가위원회에 위원수가 몇 명이냐. 이거는 것들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법규에서 숫자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숫자를 조금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위원장은 누가 될 거냐? 호선한다. 그죠? 투표에서 뽑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호선하겠다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고, 9명 이내. 아까 운영위원회는 7인 이내였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확인을 조금 해 두시는 작업. 자, 이 부분은 조금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보면, 일단 위원회 될 수 있는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였죠, 숫자. 근데 여기 숫자가 없기 때문에 별로 디테일하게 낼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한번 읽어본 다음에 굳이 내가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하고 틀리게 낸다면 일단 이 위원을 임명하는 사람은 안전원 원장이에요. 그죠? 한국소방안전원 원장님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될 건데 확인하시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소방안전 교육을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 중에서 누가 안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다. 이 정도 한번 가볍게 봐두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봐 주시는 선에서 확인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정도 느낌. 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한번 확인하시고 위원의 쪽수 9인 이하라는 거 확인을 조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독의 교재에 가서 10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 사항이라고 적혔는데 그 총회라는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총회라는 부분이 삭제가 되어서 그냥 이사회의 중요 의결 사항으로 개정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 정도 한번 가볍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중요해 보이는 조문 아닌데 여러분들 한 번은 좀 읽어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됐습니다. 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요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정확하게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일단 한번 이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갈게요. 어떨 때 손실보상을 해주는지에 대한 대상 부분들에 대한 얘기 확인하셔야 되는데, 암기법은 긴 중강생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해 두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확인하시면 하나는 위험시설 등에 따른 긴급조치. 자, 긴급조치 부분이 손실보상에 들어간다는 거 확인하시고, 긴급조치는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1, 2항 모두 다 손실보상 대상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방활동 종사명령이 있었죠. 그죠? 이런 종사명령도 어떤 거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강제처분. 자, 강제처분하는 것도 손실보상에 들어가는데 이 강제처분 내용을 조항을 따라가서 보시면 강제처분 조항은 1항, 2항, 3항 이렇게 세 가지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세 가지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1항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항 부분은 아닌 2항과 3항 부분만 강제처분에서 손실보상에 대상이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망 내용이 뭐죠? 이 사망 내용이 소방대가 출동할 때 이렇게 방해하는 물건을 치우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차량이나 물건을. 근데 그게 불법으로 있는 경우에 치웠을 때는 손실보상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한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전활동 있었죠. 그죠? 생활안전활동. 생활안전 활동에 대한 부분들도 손실보상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그죠? 오케이. 먼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긴급조치, 위험시설 등에 따른 긴급조치는 누가 명령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이 명령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처한 이런 처분에 대한 손실보상 누가 해주죠? 시도지사가 해줍니다.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대한 부분들도 본부장, 서장, 대장이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도지사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강제처분이죠. 그죠? 강제처분도 본부장, 서장, 대장이 하는 거고, 그 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생활안전활동은 누가 할 수 있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할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 서장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을 해주고, 소방청장이 한 것은 청장님이 손실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죠. 그죠? 일단 이 정도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자, 손실보상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제처분으로 인해서 손실보상의 사유가 생겼다고. 그죠? 그럼 사유가 생겼을 때 이 청구 기간에 적혀 있단 말이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기간이 있는데, 청구 기간을 또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 손실보상이 일어난 것을 안 날로부터 얼마? 3년 이내에 하시고, 그리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5년 이내에 둘 다 충족해야 됩니다. 요 사이 안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손실보상을 청구하게 되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죠.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손실보상
해줄 거라고 결정하든 안 하든 간에 청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우리가 그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오케이? 자, 결정이 끝나고 나면 결정이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우리가 어떻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통지를. 관계인한테 손실보상을 청구한 청구권자한테 우리가 통지를 해줘야 되고,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뭘 해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순서가 이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60일, 10일, 30일 숫자를 조금 한번 확인하시고, 안 날로부터 3년,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런 숫자를 확인하시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것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보시면 이런 손실보상에 관한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필요한 사항 어디서 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다.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확인하시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보상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위에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사유일 때는 각하한다는 거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청구 원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 청구를 해서 보상금 지부 여부 결정을 받은 경우, 벌써 미리 받았다. 그 다음에 어떤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 라고 했을 때 각하할 수 있다는 거. 출제 일단 수험학적으로는 크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숫자 중심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 자, 결정이 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일단 청구인한테 통지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된다는 사항, 이 부분이 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정도 확인을 한번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좀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 위원회 좀 새롭게 추가가 되었던 거죠, 그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수가 5명 이상 7명 이하라는 거 조금 확인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까 교육평가 심의위원회 몇 명 했죠? 9인 이하였죠, 그죠? 이거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확인을 좀,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자, 확인을 좀 한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위원회 누가 될 수 있는지, 일단 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단 말이죠. 근데 숫자 중심으로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속 소방 공무원,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서 얼마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숫자 확인하시고, 자,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이게 부교수입니다. 이게 조교수 계속 나왔는데 조교수가 아니라 부교수인 것도 확인을 좀 하시고, 얼마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숫자도 조금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그래서 숫자 중심으로 이 니언하고 티귿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임기가 2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는 거, 간사도 돌 수 있다라는 거 가볍게 한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수험학적으로 봤을 때 엄청 중요해 보이진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내용도 원래 처분 1인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 좀 더 명확하게 글자를 바꿨는데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한번 읽어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부분도 한번 읽어봐 두시고, 이 부분들도 한번 읽어봐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법이 끝이 났습니다. 그죠? 자, 일단 제가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 개정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는 거 중심으로 좀 확인하는 거니까 확인을 그렇게 한번 보시고, 제가 말한 건 꼭 기억해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시설법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법에 가서 보시면, 자, 여기 바뀌었죠. 여러분 다 확인해 보시면 우리가 교재 147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있었어요. 소방학에서 어쩌면 더 출제가 많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 소방시설의 분류를 할 때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8가지가 있었는데, 자, 그 용어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라고 적혀 있던 이 부분이
한론 소화설비로 이름이 조금 변경이 되었다는 거 확인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라고 적혀있던 부분이 있었죠, 그죠? 자, 이 부분이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로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사실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법령상으로는 이렇게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관계복귀 시험에서 무조건 틀리기 때문에 꼭 확인을 조금 해 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바뀌었다라고 확인을 조금 한번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피난 구조 설비가 있었죠, 그죠? 피난 구조 설비 중에 니연번의 인명 구조 기구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수생기 세 가지였는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다는 거죠. 추가가 돼요. 방화복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전에 이제 시험 낼 때 인명 구조 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됐을 때 그때 정답은 방화복이 거의 대부분 정답이었는데 그 방화복이 지금 인명구조기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관로 안에 것도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안전 헬멧, 보호장갑, 안전화도 뭐 한다? 포함한다. 이게 제외한다라고 얘기하면 틀리겠죠. 그죠? 자, 이게 추가가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조금 해 두셔야 되겠죠. 됐죠? 자, 소방학, 관계복귀 둘 중에 하나에서는 분명히 출제가 될 법한 내용들입니다. 아까 물분무 등 소화설비하고 인명구조기구 종류. 오케이, 기억을 조금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억하신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152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가 있었죠. 그죠?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에서 3번의 문화 집회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박람회장만 있었는데 박람회장 뒤에다가 견본주택, 우리가 모델하우스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그죠? 이 견본주택이 어디로 들어왔다? 문화 집회 시설로 들어왔다는 정도까지 그냥 가볍게, 물론 이제 학과 특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고, 일단 공채에서는 출제 빈도가 엄청 높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소방 대상물의 분류, 이게 일단 들어왔다라는 거 확인을 조금 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을 분류할 때 판매 시설이 있었는데 판매 시설에 전통시장이 들어왔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통시장이 어디에 속한다? 판매 시설에 속한다. 견본주택이 어디에 속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들어왔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원래 상점은 원래 다에 있었는데 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 있는 건 한 칸씩 밀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153쪽에 가서 보시면 교육연구시설이죠. 이거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우리가 병설 유치원이 있었죠. 포인트는 이거예요. 병설 유치원이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붙어 있는 이 병설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가 되었고요. 그냥 학교에 붙여 있지 않은, 그죠? 일반 싸제라고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일반 그냥 개인이 하는 이런 유치원은 노유자 시설로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랬는데 이 병설 유치원이 빠지고 이 병설 유치원이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병설 유치원이 빠지고 대신 교사라는 게 추가가 돼서 들어왔는데 가볍게 한번 읽어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병설 유치원이 빠졌다. 이거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기본 수업 때 다 얘기를 했었죠. 합숙소 같은 경우에는 교육연구시설인데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뭐 공동주택이다.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을 좀 하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넘어가서 보시면 지금 나와 있죠. 그죠? 원래 노유자 시설에 병설 유치원이 없었는데 병설 유치원이 들어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소방 대상물을 분류를 할 때 20번이 분묘 및 쓰레기 처리 시설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이름이 바뀌었고 안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 바뀌었어요. 있는 것도 있고 바뀐 것도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고, 원래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받으시고 학과 특채 반드시 받으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정도 한번 확인하시는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지 관련 시설에 가서 보시면 묘지 관련 시설에도 이제 원래 보통 우리가 동물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워낙 이제 이런 시설이 있나 봐요. 저도 본 적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동물 화장 시설이나 동물 건조장
시설 및 동물 전용 납골 시설. 자, 이런 게 있나 봐. 있으니까 지금 만들었겠죠. 이게 묘지 관련 시설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하고 동등하게 동물에 관련된 납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묘지 관련 시설에 들어왔다라는 것 정도까지 한번 가볍게 확인을 한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가서 보시면 또 그 다음에 장례식장도 똑같죠. 원래 장례식장 사람에 대한 것들만 있었는데 어디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특정 소방 대상물 안에 분류에 들어오면서 장례식장 안에, 장례시설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바뀌었죠, 그죠? 사실 뭐 텍스트만 바뀌었기 때문에 가볍게 이걸 뭐 여러분들이 그냥 몰랐다 치더라도 시험장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용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앞에 있는 인명구조기구의 종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죠. 그죠? 자, 여러분들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죠. 그죠? 건물이 어떤 정설이나 신설되어도 뭐가 되지 않았을 때 소방시설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에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 이런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때는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소누피 유인이었죠. 소누피 유인. 그죠? 기억나십니까?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그 다음에 유도등, 유도표지, 인명구조기구였단 말이죠. 근데 그 인명구조기구 안에 내용이 변경이 되었죠. 뭐가 들어왔죠? 방화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인명구조기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명구조기구이기 때문에 이 안기법이 인명구조기구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방화복이 추가로 이제 인명구조기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법 조문이 이렇게 그냥 변경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내용은 그대로 있던 내용이었죠. 그죠? 자, 그런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들을만 하죠, 여러분들. 다 공부가 된 상태에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똑같이 얘기했었죠. 그죠? 가서 보시면 물분무등 소화설비에서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한론 소화설비나 한록의 나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가 왜 들어왔죠?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야.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일단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설치대한 소방시설에 대한 내용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죠. 일단 법이 바뀌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선에서 중요할 것 같고, 학과특채는 여러분들 무조건 다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이 작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소방시설을 설치할 대상에서 자동하재 속보 설비를 설치하는 곳에 전통시장이 들어왔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공채에서는 일단 빈도가 그렇게 높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학과특채 중심으로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채에서도 한 문제도 난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도 역시 뭐예요? 전통시장이 설치 대상에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 정도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에서도 설치 대상에서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유치원 이게 들어왔다. 이 정도 한번 가볍게 봐두시고, 일단 뭐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바뀌었다라는 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죠? 오케이.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피난구조설비에서 인명구조기구 얘기할 때 뭐가 들어와 있죠? 아까 방화복 얘기가 계속해서 들어와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그 정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호흡기 설치할 때 갔을 때 새로 추가된 부분이 호수릴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는 제외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원래 없었는데 추가돼서 가볍게 들어왔다는 정도 확인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죠? 여러분 빠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건 여러분들이 뭐 제가 봤을 땐 꼭 뭐 특공채 상관없이 꼭 기억을 조금 한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죠. 오케이. 자, 우리가 이건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어디까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래 법이 변경이 되었어요. 강화되게 변경이 되게 되면 변경 전의 것을 쓰는 게 원칙이었는데, 강화된 변경 후의 것을 하지 않는 기준이나 법령을 적용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었죠. 그게 특례라고 해서 적혀 있었죠. 아무 말이 없으면 우리가 소경 속피라고 적어놨죠. 소화기구, 그죠? 그 다음에 비상한 경보설비, 자동화재 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것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령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물의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그
그다음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는 일단 강화된 걸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지하구에서 어떤 거 공동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도 강화된 걸 적용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였냐면 노유자 설비, 노유자 시설하고 의료 시설에서 있었죠, 그죠? 자, 의료 시설이 있었는데 노유자 시설에서 강화된 걸 적용해야 될 게 노간스 자탐이라고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래서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강화된 법령을 따른다라고 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죠?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법을 조금 수정하셔야 되겠죠. 노간스 자탐독이라고 이렇게 암기법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지금 하는 내용이 뭐죠? 원래 법이 강화되게 바뀌었단 말이죠. 강화되게 바뀌면 원칙적으로 변경 전의 것을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강화된 걸 적용해야 되는 게 소경, 속피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건 안 만들어졌다고. 어디에 가도 대통령령에 가도 없어. 그래서 소화기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다음 비상경보 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자동화재 속보 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피난 구조 설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그다음에 공동구에 설치하는 뭐죠? 소방시설. 이었죠. 그죠? 그다음에 노유자 시설에서 강화된 걸 적용해야 될 게 두 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다. 그 얘기 계속했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간스 자탐독 이렇게 암기법을 하시고 의료시설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시설은 변동사항이 없죠. 의스간 자탐속이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죠. 의스간 자탐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의료시설에서 강화된 걸 적용하는 건 스프링클러, 간의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이렇게 네 가지고 지금 노유자 시설은 세 가지가 강화된 걸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좀 나실 건데 자, 요거 좀 개정이 되었는데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뭐 얘기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보면 202페이지 교재에 가서 보시면 성능이 유사해가지고 소방시설을 면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별표에 지금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18번 옥내 소화전 설비를 지금 면제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원래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 소화 설비만 있었는데 뭐가 추가가 됐다. 옥외 소화전 설비가 추가가 되었다는 내용인데 뭐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조금 암기를 하라 그랬고 이것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조금 한번 해 두시고 일단 출제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출제했던 건 뭐죠? 소방시설이 유사해 갖고 그걸 면제할 수 있는 그 소방시설의 종류에 뭐가 없었어요? 비상 콘센트 설비가 없었죠. 그죠? 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몇 가지 사항들 여러분들한테 기본 수업 때 말씀을 드렸던 것만 일단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경된 거 포함해서 좀 암기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계획서 작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 214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9번 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변경이 되었다는 걸 확인하시고 실제 이제 기출상에서 소방 계획서 작성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이 내용을 외워서 풀 수 있던 건 거의 없었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 사실 물리적으로 외울 수 없어. 물론 이제 학과 특채는 항상 예외입니다. 여러분들 워낙 이제 법에 시험 치는 법도 2개 법이고 시행 규칙도 빠진 상태에서 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지만 공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내용을 물어봤었어. 근데 이 내용을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었죠. 기본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소방 계획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 그때 기출됐던 게 성능시험,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된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같은 경우는 계획서 내용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내용이야. 왜 그래? 그건 원래 감리자관 업무라고 원래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에서 암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계획서 작성 내용 안을 외워서 풀 수 있었다기보다는 무조건 누가 봐도 다른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상태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바뀐 내용을 확인하시되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큰 틀을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됐죠? 이제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정도 한번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 220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겠죠? 그죠?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자, 일단 공채에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학과 특제도 있으니까 학과 특제는 꼼꼼히 보시고
자, 우리가 원래 소방안전관리자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고 3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다 못 외웠던 것 같아. 우리가 기본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때 몇 가지를 찍어서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변경된 건 뭐냐면 안전관리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에 응시를 하려고 그래. 근데 응시할 수 있는 그 자격이 바뀐 거야. 그래서 아주 더 디테일하게 바뀐 거기 때문에 출제가 그렇게 될까 싶긴 한데 일단 학과 특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억은 조금 한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뭐였죠? 소방안전관리자 대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방공무원의 경력이었어. 그죠? 소방공무원의 경력이었어. 그래서 특급이 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경력. 1급 같은 경우엔 7년, 2급 같은 경우는 3년, 3급 같은 경우는 1년. 이걸 먼저 기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급 같은 경우에 누가 될 수 있었죠? 소방공무원 20년 말고도. 그죠? 누가 있었죠? 소방기술사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사라든가,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20년, 그리고 뭐가 있었죠? 기사 따고 5년, 그 다음에 산업기사 따고 7년,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자, 그 정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지금 하는 건 뭐예요? 응시 자격,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 변경된 사항을 가서 보시면, 교재에 가서 보시면 소방안전관리학과를 나왔는데 박사나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안전관리학과입니다. 안전관리학과를 나오고 나서 그냥 졸업하면 돼. 학사야 학사. 그리고 경력 1급에서 경력이 2년 이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확인을 조금 한번 해 두시면 괜찮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 추가돼서 들어온 거 있죠. 1부터 3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의 경력을 가지면 어떻게 1급에서 3년의 실무 경력을 가지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내용이 지금 적혀 있죠. 자, 가서 보시면 일단 학교를 졸업하고 그 대학에서 소방 관련 과목을 12학점 이수하게 되면 뭐가 된다? 응시. 그리고 3년 이상의 1급에서 실무 경력을 가지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응시 자격이 갖추어진다라는 거. 12학점 한번 가볍게 봐두시고, 자, 가시 보시면 여기서 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역시 소방 관련 과목 12학점을 여러분들이 이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응시. 그리고 3년의 경력이 있으면 응시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일단 다 3년을 일단 경력을 갖추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학과입니다. 소방학과라고 말하기보다는 관련학과. 그래서 소방관련학과 같은 경우에는 산업공학과도 일종의 소방관련학과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건축관련학과도 그럴 것 같고, 그죠? 자, 이런 관련학과 같은 경우에 졸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3년의 실무 경력을 가진다면 응시 자격을 주어지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는 소방안전관리학과 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과 이름이 소방행정학과 혹은 소방안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해서 1급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소방안전관리학과였습니다. 그죠? 소방안전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고 학사면 충분해 2년 이상의 어떻게 실무 경력을 갖춘 거였다면 소방행정학이나 소방안전공학 같은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갖췄을 때 응시 자격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원래 나머지 내용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서 보시면 안 바뀌었지만 우리는 소방공무원 시험을 응시한다라고 쳤을 때 소방공무원이 20년이 넘어서게 되면 특급을 가지게 돼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근데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몇 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 그랬죠?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거.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급 소방안전관리자 응시 자격 박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읽어보면 내용이 동일해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들. 숫자라든가 이런 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읽어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포인트는 변한 게 없습니다.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는 부분들, 이것도 좀 중요할 거니까 한번 읽어봐 두셔야 되겠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가 되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보조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면 될 건데, 이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죠?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보조자가 될 수 있는데, 이 5년이 몇 년으로 바뀌었다? 2년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 가셔가지고 확인을 조금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조금 한번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225페이지 가서 보시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소방안전관리 특별관리시설물이라는 게 적혀 있는데, 옆에 가서 보시면, 우리 교재에 가서 보시면 그냥 전통시장이라고만 적혀 있을 거야. 교재에 가서 보시면 그냥 전통시장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그게 그냥 전통시장이 아니라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으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좀 하셔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원래 우리 기출상에서 보시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했을 때, 그때 영화관이 수용이 있는 1000명 이상인데 영화관 10개라고 해서 틀리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포 500개 이상의 전통시장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냥 전통시장이 아니라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조금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정된 사항들을 다 봤는데요. 일단 굵직굵직한 것들, 특히 제가 수업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은 꼭 암기를 해 두시고, 자, 번외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 있으면 조금 더 확인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학과 특채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공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90점 정도 받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개정돼서 제가 중요하게 말했던 것들 정도만 확인하셔도 충분할 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